그것은 상대를 탐색하고 서열을 매기려는 맹수 새끼의 눈빛이었다. 대뜸 거친 질문이 날아왔다. 야, 너 몇 학년이야? 효성이는 사태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 그저 낯선 동무가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기뻐 빙긋이 웃었다. 나 1학년. 그 순간 마주보던 녀석의 얼굴이 잔뜩 구겨졌다. 소년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세속의 가장 밑바닥에서 길어올린 듯한 폭력의 언어였다. 뭐 1학년? 나 2학년이야. 이 새끼가 어디서 야라고 해? 죽여버릴까 보다. 꺼져 새끼야. 벤치에 앉아있던 성아의 뒤통수를 타고 차가운 충격이 들이쳤다. 고작 1살 차이였다. 겨우 8살과 9살의 세계 안에서 소년들은 이미 권력과 지배의 질서를 체득하고 있었다. 2학년이라는 미세한 우위는 효성이를 새끼로 규정하고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정당화하는 절대적인 권력이 되었다. 반면 효성이는 여전히 유치원생의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다. 둘 사이의 간극은 아득하게 멀고 깊었다. 성아의 속에서 불덩이가 치솟았다. 징벌의 욕구가 신경을 타고 돌았다. 자기가 목숨보다 아끼는 뼈와 살이 낯선 어린 놈에게 짓밟히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저놈의 뺨사라기를 갈겨놓지 않으면 폐부가 터질 것 같았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대는 9살짜리 가녀린 짐승에 불과했다. 공권력을 집행하던 성아의 손귀가 무력하게 떨렸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효성이를 그 자리에서 떼어놓았다. 악은 전염성이 강하다. 저런 부류와 섞여보아야 비굴함과 거친 호흡만 배울 뿐이었다. 성아는 효성이의 손을 잡고 마트로 걸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라 입에 물렸다. 차가운 단맛이 입안에 퍼지자 효성이는 금세 아빠에게 장난을 걸어왔다. 그날 하루 부자는 놀이터의 그늘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다. 그것은 도피였고 동시에 가냘픈 보존이었다. 파국은 며칠 뒤 정령의 거실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어미와 아비가 아이들 앞에서 악을 쓰며 싸운 대가는 혹독했다. 거실에 모이던 5명의 아이 중 3명이 가정학습 탈퇴를 선언하고 나가떨어졌다. 남은 2명의 부모 역시 인정상 차마 발길을 끊지 못해 눈치를 보던 참이었다. 세상의 이치는 잔인했다. 제 부모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매를 맞던 아이는 남들의 눈에도 단숨에 만만하고 우스운 존재로 전락했다. 어미가 가한 폭력은 다른 아이들에게 효성이를 공격해도 좋다는 암묵적인 면죄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놀이가 벌어졌다. 남은 아이 중에는 영악한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다. 놀이에 몰두하던 중 효성이와 그 계집아이의 머리가 허공에서 서로 쾅 하고 부딪혔다. 우연이었다. 누구의 고의도 없었고 동시에 일어난 물리적 충돌일 뿐이었다. 그러나 계집아이의 반응은 신속하고 잔인했다. 아이는 효성이를 범죄자로 지목했다. 너 때문에 부딪혔잖아. 사과해. 효성이는 영문을 몰랐다. 아이는 그저 둔탁한 통증이 느껴지는 제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사과가 지체되자 계집아이의 눈독에 도끼가 올랐다. 아이는 주저없이 주먹을 쥐고 효성이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쿵! 거실에 무거운 소리가 울렸다. 효성이는 반격하지 못했다. 대꾸할 언어조차 찾지 못한 채 그저 제 잘못인 줄만 알고 아픈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눈치만 살폈다. 베란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한 성아의 눈에 핏발이 섰다. 당장이라도 그 당돌한 계집아이의 손목을 비틀고 혼군형을 내주고 싶었다. 발걸음이 앞으로 튀어나가려 했다. 그러나 성아는 멈춰섰다.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시 세속의 끈적한 이치였다. 정령은 지금 제 자식을 품에 두고 키우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버둥거리는 중이었다. 이미 자신들의 부부싸움으로 3명이 나가떨어진 마당에 여기서 자신이 남의 집, 귀한 딸년에게 손 떼어 소란을 피운다면 남은 2명마저 완전히 끝장날 터였다. 그것은 정령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행위였고 결국 그 화는 다시 효성이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다. 성아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억울함과 모멸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그는 끝내 참아내야 했다.
쓰리고 아픈 속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해 돈의 논리에 굴복해야 하는 아비의 서글픔이 거실의 정막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깟 돈이 뭐라고, 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내 아이 하나 내 손으로 지키지도 못한단 말인가. 아비의 부성은 가난했고 세상의 질서는 자식의 아픈 머리 위에서 차갑게 군림하고 있었다. 효성이는 여전히 멍한 눈으로 부서진 제3개의 파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말은 겨우 터졌으나 그것은 속이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성화는 정령에게 아이의 정밀 검사를 제안했다. 효성이에겐 응용이라는 정신의 통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다른 아이들은 지극히 단순한 자극을 주어도 그 다음 단계의 인과를 어설프게나마 유추해냈다. 그것이 오답이건 정답이건 간에 세상의 법칙을 따라잡으려는 대뇌의 분투가 있었다. 그러나 효성이는 달랐다. 유추의 회로 자체가 끊어진 것처럼 아이는 연상의 입구에서 매번 얼어붙었다. 무엇이 아이의 머릿속을 이토록 완강하게 가로막고 있는지 성화는 그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명성이 자자하다는 소아 정신과 의사의 진료실 문턱을 넘기 위해 몇 개월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마침내 다가온 진료일, 아이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장장 5시간에 걸친 가혹한 검사들을 치러냈다. 수많은 문항과 기호들, 인지력의 밑바닥을 긁어내는 문답이 끝나고 마침내 의사가 검사지를 내려놓았다. 그의 음성은 사물처럼 건조했다. 아이의 지능은 현재 3살 수준입니다. 언어 역시 또래에 비해 심각하게 발달이 늦고요. ADHD 경향이 관찰되며 내면에 불안장애가 깔려 있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약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은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질량으로 두 사람의 정수리를 짓눌렀다. 설마 했던 두려움이 잔인한 수치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정령은 이미 알고 있었다. 말이 늦으면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그것이 뇌의 이해력을 지체시켜 결국 지능 발달의 저하로 귀결된다는 서적의 경고를 수없이 접했던 터였다. 그러나 어미의 마음은 간사하여 내 아이만은 아닐 것이라며 눈앞의 징후들을 외면해왔다. 알면서도 간과했고 믿고 싶지 않아서 덮어두었던 무지가 이윽고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다. 기억은 가차없이 과거의 은신처를 파헤쳤다. 유아기 시절 정령은 성화에게 아이에게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라고 신신당부했었다. 언어의 자극이 아이의 뇌를 깨울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밤샘 근무가 잦았던 성화는 생업의 피로를 이기지 못했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는 대신 거실에 텔레비전을 켜고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준 뒤 자신은 모자란 잠을 청하기 일쑤였다. 말을 배우고 문장을 익혀야 할 결정적인 시기에 효성이는 소리 없는 그림과 자극적인 사진만을 보며 자란 셈이었다. 언어 발달의 지체는 우연이 아니라 그들이 방임한 일상의 당연한 결과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성화는 아이가 밤새 때를 쓰면 인내를 잃었다. 달래다 지치면 거친 화가 치밀었고 끝내 가녀린 아이에게 매를 들어 공포를 각인시키기도 했다. 그동안 저지른 과오와 방조가 한없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두 사람을 덮쳤다. 비극의 책임 소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부모, 바로 자신들에게로 귀결되고 있었다. 눈앞에 선 가녀리고 불쌍한 피부치 앞에서 못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슴을 갈기갈기지식이며 염산처럼 뜨겁게 살갗을 파고 들어가는 회한의 눈물을 속으로 삼킬 뿐이었다. 그래, 이건 순전히 내 잘못이다. 정령이 내 탓이 아니라 아비인 내 잘못이야. 성화는 가슴으로 뜨겁게 통곡했다. 눈꺼풀 밖으로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으나 살을 내고 뼈를 깎는 듯한 소구름이 그의 온몸을 감싸고 돌았다. 성화는 간절함을 담아 의사를 응시했다. 그럼 선생님, 이 약은 언제까지 먹여야 합니까? 고칠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